계속 이어가지고 이 단재의 그 일제 강점기의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1912년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권업신문을 이 주필로 권업신문의 주필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1913년에 이제 그 신규식 선생이 이 상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신규식 선생이 불러가지고 이제 상해로 갑니다. 거기 박달학원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1914년은 단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백두산을 어떻게 보면 등반하기도 하고 또 만주 북만주 지역을 답사하게 됩니다. 뭐 이 조선 상고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구려사를 알려고 하면은 삼국사기를 만독한 것보다도 만복 읽는 것보다도 집안년 한번 가보는 게 낫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실증적이고 또 실지 어떻게 보면 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 고대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기원을 열게 됩니다. 뭐 그때 이제 그 이전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 고조선이나 고구려가 반도 안에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지안면에 있고요. 거기에 또 이 무수한 어떤 그 고구려 유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역사 연구가 한층 더 정밀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 1916년에는 이제 꾸만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9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고요. 요때는 또 신대한 주필 이승만의 위임 통치에 반대해 가지고 신대한의 주필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고 주필로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2년 조선혁명선언을 기초함 해놨는데 이게 뭐 어떤 책에서는 23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걸 완성한 걸로 보면은 1922년 12월에 이제 이 의열단의 어떤 요청으로 상해에 내려가서 저걸 작성했다라고 하니까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했다라고 하고 마무리한 거는 23년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23년으로 했는 거는 이제 이 마무리한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의 어떤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1928년이 단재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해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글을 쓰는데 예언가가 본 무진, 이거를 발표하고요. 용과 용의 대격전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 무정부주의 동맹 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8년 5월이죠. 국제 위패 사건으로 이 대만 기륭항에서 이제 이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30년 5월 이 대련 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36년 이제 타계하십니다. 이 뇌일혈로 옥사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동일한 어떤 뇌일혈로 돌아가신 분이 김지섭이라는 의열 단원이 있습니다. 이 김지섭은 이 홍범식이라고 여러분들 홍명희의 아버지였죠. 일제 강점 때에 이 예산 군수였던가요? 하여튼 굉장히 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강점에 어떻게 보면 강점의 어떤 뭐랄까요,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 자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유서를 이 김지섭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홍명희한테 줍니다. 그분이 이제 3.1 운동 이후에 중국에 건너가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해가지고 1923년 이 12월이던가요? 그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 폭탄 3개를 갖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원래는 제국의회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제국의회가 열리지 않자 이제 일본皇宫, 이皇宮에 던져야겠다고 해가지고 이皇宮은 어떻게 보면 해자로 이렇게 다 이 물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너는 어떻게 보면 다리가 이제 이중교라는 다리인데, 내가 전에 이 동경역에서 나와 보니까 이중교가 보이더라고요. 거기를 통과해야 이제皇宮에 폭탄을 던질 수 있어요. 거기를 계속 기웃하다가 이제 어스름할 때 이제 거기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이 보초병한테 한 대를 던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첫 발도 불발, 두 번째 발도 불발, 세 번째 발도 불발됐습니다. 폭탄 3개가. 이게 이제 배 밑에 어떻게 보면 폭탄을 숨겨오다 보니까 이 폭탄의 어떤 뇌관 이쪽이 이제 습기 같은 게 차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그분도 28년에 돌아가셨는데요. 24년 잡혀가가지고요. 그분도 뇌일혈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직전까지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일본의 어떤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독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문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단재 문학은 단재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마땅한 발표 기간이 없었습니다. 발표 매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 이제 역사 관련 어떤 논문들이라든가 자료들은 국내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이를테면 논설이라는 비평 같은 거는 그래도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의 문학은 발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고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일제강점기에 이제 이 단재의 소설로는 1916년에 쓴 어떤 꿈하늘, 그 다음에 1919년경에 쓴 백세 노승의 미인담, 뭐 용과 용의 대격전 이런 게 있고요. 또 시가도 한나라 생각, 매암의 노래, 뭐 고려영, 또 선언서는 조선혁명선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의열단 선언서, 그 다음에 동방무정부주의 연맹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평으로는 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 그 다음에 난객의 신년 만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잘 봐주시면요, 지금 이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연시몽인 1, 미리님의 나리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재가 직접 쓴 유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은 문예계 문예계 그 다음에 청년의 참고를 9까지가 되어 있죠, 그죠? 요거도 단재의 어떤 이 유고입니다. 위에 거는 그냥 갱지에 쓰였고요. 밑에 거는 이제 이 줄이 쳐진 이 민홍지라 그러죠. 민홍지에 어떻게 보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되었는가? 단재가 아까 이제 이 28년 5월에 이제 대만 기륭항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단재가 체포되었을 당시에 단재가 썼던 많은 유고들은 이 천진에 있는 박용태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태가 보관하고 있던 조선사 관련 어떤 글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이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 이런 데에 또 실리기도 하죠. 박용태가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단재 선생은 그 여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료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박용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거는 달리 보면은 단재 선생도 당신이 쓰신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거를 잘 보관하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자료에 관해 가지고 계속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10여 통이나 되는데 단재 선생이 36년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들 신수범이 이제 이 여순감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그 단재 선생님 남긴 자료에 이제 그러니까 편지 10여 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이 서한 10여 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북경이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 이 북경에서 썼던 어떤 이 미발표 또는 미정리 원고 보관의 문제로 그 박용태에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근데 그게 남아 있었던 거는 갔으면 안 남아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박용태가 그걸 편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차인이라는 거는 박용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로 물러난 거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재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유고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박용태는 이분도 독립운동가인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계속 이 피신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단재생이 이제 1936년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38년 12월 2일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원고가 오리무중이 된 거예요. 오리무중이 되었는데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은 1960년대 북한에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양 대인민학습당이 되는데요. 이전엔 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이 주룡걸이라든가 안암강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료를 이 선집을 냅니다. 1966년에 이제 용과 용의 대격전을 선집을 내는데요. 이 자료를 이제 중국 연변대 전 총장이었습니다. 김병민 선생이 그 북한에 가서 이제 이 단재를 연구하면서 단재 연구로 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김일성 대학에서요. 그 실제 원고들을 보고 이제 베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듣기로 광복 이후 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북경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북한으로 유입됐고 그게 이제 발견된 게 1960년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꿈하늘이란 이것도 지금 꿈하늘 몽천 소설 돼 있죠, 그죠? 꿈하늘 몽천 소설 이것도 이제 이 유고입니다. 유고 표지이고요. 자, 그러면은 단재 유고를 수습해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맨 먼저 이제 북한에서 1960년 초반에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안암강이라든가 주룡걸 이 사람들이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이 단재 문학 유고 선집입니다. 이거를 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에서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이제 일본 도부학 교수를 거쳐가지고 다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 자료들이 이 단재 신체호 전집 형설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처음에 72년에 이제 형설출판사에서 이 단재 전집으로 나온 거는 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북한에 있는 자료가 들어오면서 단재 신체호 전집 보유편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77년에 개정판을 내게 됩니다. 이 개정판에 북한에 있는 유고들, 문학 유고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아까 내가 이제 김병민 선생이 북한에 가서 실질적으로 단재 유고를 베껴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유고를 베껴가지고 이 단재 신체호 문학 연구라는 어떤 이 책도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체호 문학 유고 선집을 냅니다. 그게 이제 연변대학 출판부에서 1994년도 나온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단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하여튼 중국을 2019년까지 뭐 올해도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고요. 굉장히 여러 차례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이 2016년에는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한번 이 원전을 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용과 용의 대격전을 이 중국에 말하자면 헌책방의 그 연변 쪽이에요. 연변, 길림, 장춘 뭐 이쪽에 이제 다녔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오래돼 가지고 없더라고요. 지금 용과 용의 대격전 요거는 국내에는 키별 미디어라는 데서 영인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모양대로 지금 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키별 미디어에서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 그거와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그림 자체가 이건 또 훨씬 선명하고 지금 키별 미디어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선명하지 못합니다. 요 보면 용 두 마리가 서로 어떻게 보면 이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중국에 왔는데 그래도 신채호 문학 유고 선집은 구해야겠다. 저기 연변대학 출판부에 나왔으니까 연변을 갔어요. 연변대학 출판부에 갔어요. 근데 이게 이미 나온 지가 94년이니까 거의 한 뭐 20여 년이 넘었잖아요. 이것도 출판부에도 한 부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 헌책방에도 다녔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리? 그만 뭐 못 찾으면 그냥 둬야지 하면서 거기 은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은사분 한테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이제 이 중국의 조선족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보급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또 나름대로 선교 사업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 김병민 선생하고 이 친분이 막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김병민 선생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신채호 문화 유고 선집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책을 어떻게 보면 찍어 놓은 거예요. 그분한테 선생님 제가 이 신채호 연구하는데 이 책 좀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가 해라 해가지고 이 한 부 얻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이 느낌 가졌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구했을 때 아마 수집광들이 그런 쾌감을 가장 많이 느낄 거예요. 뭔가를 찾아다니고 이걸 구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느 날 딱 들어왔을 때 뭐 손맛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쾌감, 황홀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데서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일제강점기의 이 단재 문학과는 뭐 여러분들 글자 많은 거 싫죠, 그죠? 이때는 이제 이 문학관 그러면 제일 많이 이야기된 게 예술주의 문예냐, 인도주의 문예냐. 이거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톨토이의 어떤 문학관과도 직결이 되는데요. 이 톨토이는 문학을 아트 포 아트 쉐이크, 예술을 위한 예술가, 아트 포 아트 쉐이크, 아트 포 라이프 쉐이크. 그러니까 인생을 위한 예술,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이 예술주의 문예와 인도주의 문예라는 건 그거죠. 그러면 단재는 어떤 입장이었냐? 이 예술주의 문예라고 하면은 이 예술주의 문예는 우리가 탄미주의, 미를 추구하는 미가 제일 중요한 그런 예술을 말합니다. 인생을 위한 예술은 삶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술주의 문예라고 하면은 현 조선을 그리는 예술이 돼야 하고요. 인도주의 문학이라면 이 인생, 삶을 위한 문학인데 이 어떻게 보면 조선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인도가 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사실주의 민중 예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조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조선의 민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조선의 현실을 그리고 조선의 민중을 구하는 그런 예술이 필요하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사진이 동아일보에 실린 낭객의 신년 만필입니다. 이게 25년 1월 달에 쓴 거고요. 중국에 있으면서도 몇몇 글은 국내 신문에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재의 어떤 문학의 변모 과정을 살피면서 이제 이 일제강점기 문학을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00년대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을지문덕이라든가 이순신전이라든가 채도통전 이런 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지만은 이 1900년대 문학은 영웅의 출현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국난 극복 그리고 민족 계도라는 어떤 이 계몽 이데올로기를 주로 담고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문학 장르가 이 영웅 전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강제 그 합병 이후 1910년대에는 제일 중요한 작품이 이제 이 꿈하늘입니다. 그 꿈하늘에서는 이 노예 의식의 극복과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가지고 참된 주체 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는 제일 중요한 작품이 이제 그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아까 북한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것은 작품집의 이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작품의 이름입니다. 그 북한에서는 그 작품을 가장 그 단재 문학 가운데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파괴와 현실 전복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민중 집적 혁명을 고취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조선혁명선언 그 1922년 이제 겨울에 쓴 조선혁명선언에서 이 민중 직접 혁명을 이 제시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재 문학을 이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들 뭐 참고서가 이런 요약을 참 잘하고 있죠. 그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1900년대 자 영웅전기 영웅 중심의 어떤 애국 계몽 사상을 주로 드러냈고요. 1910년대 이때는 이제 연희 소설인데요. 아까 꿈하늘도 있지만은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그 일목대왕의 철퇴, 일목대왕의 철퇴, 궁예입니다. 정을진, 유화전 이런 어떤 소설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연희 소설이라는 말을 그 거의 들어보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또 생각해 보면은 연희라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연희. 이 삼국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삼국지라는 그 역사서는 진수라는 사람이 있었죠. 진수. 그 삼국의 역사가 이 삼국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삼국지 그러면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삼국지 연희 그러면은 들어봤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삼국지를 갖고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화한 거예요. 소설화. 연희 소설이라는 거는 그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역사적 사실을 갖고 플러스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어떤 형상화를 통해서 만드는 이 문학인데 그런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 단재는 참된 주체 정립의 어떤 세계관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이제 그 용과 용의 대격전이 그 알레고리죠, 알레고리. 뭐 여러분들 알레고리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전제 통치 전체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뭐 이 저기 스탈린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알레고리로서 어떻게 동물농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뭐 그 박지원의 호질 같은 경우도 이 알레고리인데 그 용과 용의 대격전 이 알레고리예요. 그 문학 형식으로는 여기에서는 이 아나키즘적인 어떤 이 세계관 민중 직접 혁명을 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단재의 어떤 그 소설 이 꿈하늘을 이제 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 꿈하늘은 그 민족 주체의식의 확립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뭐 아와 비아의 투쟁, 그다음 님나라의 의미, 화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놈이 꿈속에서 이제 님나라에 들어가서 고수 전쟁, 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목격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을지문덕을 만나가지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 놈이 이제 7놈으로 분리돼 가지고 이 길을 떠나요. 거기에서 이 진정한 주체를 찾는 어떤 모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한 놈의 분신인 어떻게 보면 2놈, 3놈, 4놈, 7놈까지 같이 가는데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고된벌이 나와요. 여기에서 고통 속에서 7번째 놈이 떨어져요. 더 이상 못 가요. 황금산에서 지날 때는 6째 놈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떨어져요. 그리고 세암벌을 지날 때는 욕심 때문에 셋 놈이 내가 먼저 가겠다 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네 놈이 이 질투가 나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남았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형제를 죽인 놈을 살려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네 놈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 싸움터에 이르는데 그 싸움터에서는 내가 이런 세상에 왜 살아?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청수 어떻게 보면 살림 우거진 데나 가 살겠다 해가지고 두 놈이 도피를 해요. 단 놈도 체념하고. 그래서 그 처음 두 놈, 셋 놈, 네 놈 다 떨어지고 한 놈만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 적진에 당도해요. 적진에 당도해서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요. 근데 이 막 싸우는데 얘가 불리해지니까 민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개로 변신하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 한 놈은 지옥에 떨어져요. 거기에서 이제 강감찬을 만나고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쇠사를 풀고 님나라로 향해요. 여기서 님나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육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계가 있어요. 영계라는 거는 결국은 이 우리나라 이미 죽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계예요. 거기 님나라에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이제 도령꾼 노름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화랑들의 어떤 노름꽃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님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이 님나라가 혼탁해요. 하늘이 뿌해요. 그래 그걸 막 쓸어요. 그리고 이제 님나라를 조금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령꾼 노름꽃으로 가는데 그 도령꾼 노름꽃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눈물이 필요하대요. 눈물은 나라 사랑을 위해서 흘린 눈물, 동포 사랑을 위해서 흘린 눈물, 어떻게 보면 대적이 미워가지고 이 흘린 의분의 눈물, 이런 것들을 흘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작품이 이제 이하 원문 탈락이 돼 있는데 더 썼는데 이게 이제 유고다 보니까 이 찢어져 가지고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그쯤에서 단제가 멈췄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유고, 지금 북한에 이 유고가 남아 있는데, 그 이하는 일단은 이 원문이 탈락돼 있다라고 해요. 이 작품에서는 한 놈이 최종적으로 이 도령꾼 노름꽃에 이른다라는 거고, 그거는 단제가 지향했던 이 낭가 정신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낭가 정신. 그러면 꿈하늘에는 이 중요 구절이 있는데, 인간은 싸움뿐이다라는 거예요. 싸움뿐이다. 싸움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이건 님의 명령이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칼부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칼부름. 내가 나니 저도 나고 저가 나니 나의 대적이라. 내가 살면 대적이 살고 대적이 살면 내가 죽나니 네가 생각 내가 생각 싸워보자. 요게 뭐냐면은 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어떻게 보면 투쟁의 역사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이 뿌옇게 돼가지고 계속 쓰래요. 근데 이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쓸겠다 해가 한 놈이 쓰는데 내가 내 힘은 더 쓸 수 없으나 내 뒤를 이어가지고 이대로 힘쓰는 이만 있으면은 하늘이 푸르러질 날이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단제가 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우공이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어리석은 어떤 이 어른이라는 말인데, 어리석은 바보가 산을 옮긴다. 이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가 자기 그 마을 앞에 산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그 불편하니까 이걸 이제 옮기기 위해서 파요. 그랬더니 그 남편 아내도 당신 나이 그리 들었는데 어떻게 옮길 거냐, 이웃 사람도 어떻게 옮길 거냐 하는데, 그 파는데 이제 그 과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공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 산을 못 옮기면 내 아들이 옮기고, 내 아들이 계속 파 옮기고, 내 아들이 못 옮기면 내 손자가 파 옮기고, 그래 하다 보면은 산은 낮아지고 길은 날 거다 해가지고, 그 태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사람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을 옮겼다. 그래서 이 우공이산이라고 하는데, 내 힘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은 뒤를 이어 계속하면 이 우공이산의 전신을 또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 사랑, 동포 사랑, 대적에 대한 의분의 눈물, 이걸 중시하고 우리가 똑같은 눈물에도 이제 진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꿈하늘은 이 주인공 한 놈이 꿈에서 이 고구려와 수나라 군대가 접전을 벌이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을지문덕을 만나서 이 패망의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을 인식을 하고 역사적인 어떤 이 소명의식을 깨달아요.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그 민족주의를 발현하고 민족적인 아의 정립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계몽계에는 대아를 주장했는데, 대아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아인 거고요. 민족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넘어가가지고 민족 주체를 중요시 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민족의 어떤 단위로 확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세노승의 미인담,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연희소설에 가까워요. 단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사적 사실의 신화, 전설, 이연 등의 내용을 합쳐가지고 연희소설을 지었는데, 요 이야기는 이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죠. 그 주인공이 이제 이 예쁜이인데, 예쁜이는 그 몽고군을 막을 어떤 계책으로 그 노예 잡색, 어떻게 보면 노예 잡색의 폐지, 말하자면 평등, 계급, 어떻게 보면 철폐, 이런 또 과한 어떤 주장, 혁신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이 연희소설은 실패한 영웅, 여러분 궁예도 따지고 보면은 실패한 영웅이잖아요. 실패한 영웅이지만 민초들의 어떤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어떤 이 의식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유화는 동명성왕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이죠. 주몽에. 그 다음에 유화전, 그 다음 이 궁예는 이제 일목대왕의 철퇴. 일목대왕이라는 거는 이 외퉁이 눈이라는 거죠. 한눈. 그 다음에 정을진, 이런 사람 등 역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조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거는 민중에게 어떤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역사의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용과 용의 대격전인데요. 여기는 이제 두 마리 용이 나타나요. 용. 우리가 용 그러면은 동양의 이 용은 미리예요. 미리. 우리가 미리네 그러죠. 은하수를. 이 미리가 용인데, 동양의 용은 복종과 윤리를 미덕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용이고요. 그래서 민중의 적이 돼요. 민중을 어떻게 보면 깔아뭉개고 어떻게 억압하고 이 통치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거죠. 서양의 용은 드래곤이에요. 드래곤. 영어를 쓰면 드래곤이 되는 거죠. 파괴와 이 혁명을 주의로 삼는, 어떻게 보면 용이고요.
그래서 이 드래곤은 민중의 동지가 돼요. 이 미리와 이 드래곤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싸우는 거죠. 아까 이 용과 용의 대격전이 1928년에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1928년은 무진년이에요, 무진년. 자, 이 용과 용의 대격전의 어떤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용과 용의 대격전은 이 용은 아까 이 무진할 때 이 진이 용이죠, 그죠? 무진년이 28년, 기사년이 29년 되죠, 그죠? 근데 단제는 이연가가 본 무진이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사성인출이라고 해요. 이 무진과 기사년에 성인이 출연한다. 그 성인이라는 거는 뭐 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 고조선의 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또 뭐 궁예의 혁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여러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이 무진 기사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진년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이 단제도 28년, 29년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정부주의 혁명에 나서는 거죠.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용의 반란으로 이 미리 총독은 죽고 상제,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 동양의 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리는 총독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 식민지화에 있어서 사실 총독 정치를 펴는 거는 이 영국이죠. 영국은 뭐 캐나다에도 이 총독을 두고 여러 나라에 어떻게 총독을 두고 다스렸어요. 그걸 영국의 식민지화 정책을 본받아 가지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이 총독 정치를 했는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용의 반란으로 미리가 죽어요. 그러면 안 죽어도 어떻게 보면 이토 히로부미 저렇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쓸 수가 없어 그런데요. 하늘의 제왕이죠, 그죠? 근데 하늘의 제왕은 이건 달리 말하면 천제이기도 해요. 천제, 하늘의 어떤 제왕. 그거는 달리 제는 또 황이에요. 우리가 중국에서 황제 그러잖아요. 이거는 일왕, 일본 천황이 곧 지구몽으로 달아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알레고리라는 거죠. 용의 난으로 천국이 무너지는 거, 그것은 무진년 성인의 혁명으로 제국주의 이건 천국이 되는 거가 마침내 패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제 용과 용의 대격전 이후에 쓴 게 이제 선언인데, 동방무정부주의 연맹 선언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민중혁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연가가 본 무진, 용과 용의 대격전 선언, 이게 1928년에 쭉 일어나면서 단제가 나도 이제 혁명에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제로 표현되는 제국 권력, 통치 권력을 철저히 부인하고 파괴함으로써 민중은 그 존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곧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는 거는 일본에 대한 저주 문자이자 혁명의 북소리라는 거예요. 혁명의 북소리. 이게 비록 그의 마지막 소설로 대단히 우의적인, 알레고리적인 작품이지만은 단제의 어떤 민중혁명 사상을 잘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주었던 이 용과 용의 대격전에 말하자면 이 북한에 있는 원고, 단제가 직접 쓴 원고의 모습이고요. 단제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 민중 직접혁명을 통해 가지고 식민치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도 미리가 어떻게 패전하고 상제가 지구몽으로 달아난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일본 총독이 어떻게 패전하고 일황, 천황이 지구몽으로 달아나는, 곧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패망이
무진기사는 1928년, 29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1945년에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결국 민중혁명의 승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체와 이 혁명의 길을 찾아. 이제 여러분들 요 어떻게 보면 요걸 보면은 요게 태극기이죠, 그죠? 태극기인데 요 태극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이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지금 빨간 색깔은 번지지 않았는데 이 검은 색깔이 번졌죠, 그죠? 그리고 이 태극기는 뭐 오늘날의 모습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요게 지금 일장기 위에다가 검은색으로 칠하고 이 건공감리 이 사계를 넣어 가지고 그 태극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극기가 언제 발견이 되었느냐? 2009년도 진관사 칠성각의 해체 복원 수리 중에 발견됐어요. 기단 밑에 이제 이걸 뜯어내는데 진관사는 다 거의 불타고 6.25 전쟁 때요. 그 칠성각만 남았었대요. 그걸 이제 2009년도에 해체 복원 수리하는 가운데 그걸 뜯어내니까 거기에 이제 보따리 하나가 나왔어요. 보따리 하나가 나왔어요. 이 보따리를 풀어 보니까 이게 지금 보따리는 뭐였냐면은 바로 이 태극기였고요. 그 안에 이제 이 신대한 이 창간호, 그 다음 제2호, 제3호가 나온 거예요. 이 신대한뿐만 아니고 뭐 자유신정보라든가 아니면 독립신문이라든가 많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어떤 신문 그리고 또 지하 어떻게 보면 유인물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만들어진 거는 1919년이니까 90년 만에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백초월생이 이 진관사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아마 어디 피신하면서 그게 보이면은 큰일 나니까 그걸 숨겨놓고 그리고 그게 잊혀졌다가 90년 만에 햇빛을 봤다라는 거죠. 그 신대한은 단제가 이제 임시정부의 어떤 그 활동, 특히 이제 이승만의 어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임 통치해달라. 그거는 이완용은 있는 날을 팔았는데 있지도 않은 날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정 노선에 반대하고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직접 투쟁의 노선을 걷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신대한을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대한 창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독립을 못하거든 차라리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혁곡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적에 대한 파괴의 반면이 곧 독립건설의 터라. 일단은 독립을 위해 가지고 이 신문이 태어났다. 독립군을 제조할 어떤 주의를 가지고 이 본 신문이 태어났다. 이렇게 단제는 창간사에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뭐 잘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나예요, 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천고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왼쪽에 자세히 보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지금 큰 북이 있는데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뒤에 창이 보이죠. 북경에 보면은 북경에 보면은 이제 고루와 종루가 있어요. 이 옛날에는 뭐 이 시간을 알리는 게 종을 쳐서 알리거나 북을 쳐서 알렸잖아요. 근데 이 고루에 어떻게 보면 올라가 보면은 이 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종루는 맞은편에 딱 있어요. 이 고루에 1900년대 이제 와단 난으로 이 연합군 9나라가 이제 연합국이 어떻게 보면 북경을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1900년 그때 일본인이 찢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 이 원명원도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이제 이 고궁에 있는 자금성 앞에 있는 이 큰 건물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거대한 화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 담아두는 거예요. 겨울에 불 나면은 그걸 갖다 이제 뿌리거든요. 물 담아두는 거기에 도금된 금도 다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약탈이라는 거는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죠. 뭐 원명원에 가보면 지금도 뭐라고 해놨냐면은 우리는 이지라 어찌 우리
그날을 해가지고 6.25를 잊지 말자 그잖아요. 거기도 우리 이날을 절대 잊지 말자라고 적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지상에 있는 북은 침략에 의해서 언제나 훼손될 수 있어요. 이 꾸어루 근처에 어떻게 보면 이 단제가 살았었고, 그게 1921년인데, 그때 이제 이 천고를 발간을 해요. 자, 이제 첫 번째의 이 힌트가 여러분들 나왔죠. 그죠? 뭐냐면은, 바로 이 사면의 배경이 뭐였는 거예요, 이거? 천고, 사모의 이 표지, 이 디자인이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걸 단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경대학에 이 천고는 단제가 주관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1호, 2호가 있어요. 3호는 북경대학밖에 없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 천고를 제대로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물론 내 앞에 이제 누가 봤냐면은 전에 이제 국립박물관 관장도 했었고, 또 문화부 장관도 했었죠. 그죠? 이명박 이 통치 시절에 최강식 교수라고 있어요. 고대 역사과 교수인데, 그분이 들어가서 이 역사 고고편 그거 일부 그거를 이제 베껴 나왔어요. 내가 이제 가가지고 그 전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필사 등의 방법으로 다 베껴 나와 가지고 그걸 이제 한국 근현대사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 거기에 실었어요. 저 천고는 무수한 사람들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행이 이 경북대하고 북경대가 학술교류 협정을 맺는 바람에 저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책에 이제 다시 이 축천고라는, 그래서 단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번 이 북이, 천고 하늘에 있는 북이 한 번 울림에 그 소리가 천둥 같고, 두 번 울림에 그 소리가 산과 같고, 세 번, 네 번 울림에 의사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다섯 번, 여섯 번 울림에 적들의 머리가 낙엽처럼 떨어지리라. 천고는 곧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사들, 우리 어떤 이 항일 어떻게 보면 의병들의 뭐랄까요, 의의를 북돋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아무리 이 소리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내가 보기엔 천고를 발간하지 않았는가. 천고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제가 후세들한테 이 귀감이 될 만한, 또 어떻게 보면 전하고 싶은 말이 나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거, 개인에 대한 거요. 어떤 조사는 뭐 스승 정도로 보면 됩니다. 어떤 조사가 죽을 때 그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혹시 누워 죽은 사람은 있었지만 앉아 죽은 이도 있더냐? 제자들이 있습니다. 앉아 죽은 사람은 있겠지만 서서 죽은 이도 있더냐? 있었습니다. 서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서서 죽은 사람이 있겠지만, 혹시 거꾸로 서서 죽은 이는 있더냐라고 물으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꾸로 서서 죽으리라 하고 이제 그 스승이 머리를 이 땅에 박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이 스승의 말을 빌어서 단제가 취하고 싶은 어떤 사상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사는 단제라고 보면 돼요. 단제는 우리가 주체의 확립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로 살아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주체의 확립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성의 확립이에요. 모든 사람이 개인의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단제의 어떤 울림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제는 한나라 생각이라는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이 칼로서 베면
고구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 한 주먹 덥석 그 피를 지어 한 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꽃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하리. 여기서 꽃이 뭐냐면은 이 무화예요. 그러니까 단제는 그 꿈하늘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꿈속에 깨어보니까 아주 큰 무화 꽃 송이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무화라는 거는 결국 앞에 지금 저 태극기, 이 무화는 뭐냐? 결국 나라 사랑이라는 거죠. 나라 사랑. 이 어떻게 보면 무화가 확 피어가지고 이 그런 어떻게 봄맞이, 그 무화가 자유롭게 필 수 있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나라, 독립된 나라가 되는 거죠. 결국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나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 사랑. 이거는 아까는 개인 차원에서 주체양립이고 나라 측면에서는 국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조선 혁명선언에서 단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파괴와 건설이 둘이 아닌 줄 알진대 하나라는 거예요. 파괴가 곧 건설이고 이 파괴가 곧 건설이라는 거죠. 단제가 말하는 파괴는 파괴를 해야지 건설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는 파괴하고 그래서 건설하는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요, 단제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하는 거야. 그럼 이상적 조선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 일본 통치를 타도하고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고 인류가 인류를 압박치 못하고 사회가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그 조선 건설. 이거는 자유와 평등의 이상적 조선 건설이라는 거야. 이거는 결국 이 나라 건설은 이 조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 이 뭐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어떻게 이 선언이잖아요. 모든 나라 무산 민중들이 억압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나아가는 거. 거기에서 이 조선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자유와 평등의 어떤 이념을 통한 이상적 세계 건설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적 조선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아나키즘 사상은 좀 더 넓게 나가서 이상적 세계 건설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주체의 어떤 정립, 국가 사랑, 이상적 세계 건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 단제의 어떤 사상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이네요. 여러분들 내가 한 얘기는 사실 이야기로는 내 표현도 어눌하고 또 이 전달에 있어서의 그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의 어떤 그 미숙성으로 인해가 제대로 이 전달이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하면은 이 단제 신체호전지 독립기념관에서 낸 요 책이 이 7권이 문학이에요. 요 편은 내가 일단은 이 관여를 해가 편집을 했는데 요 책을 읽으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 계몽과 혁명, 요거는 이제 이 단제의 문학에 대해 가지고 내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그냥 소개하는 것 정도지 이게 워낙 한자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차라리 내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범우 비평판 시리즈로 이 백세 노승의 미인담이라는 책이 범우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2004년도 나왔는데 그 책은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오늘날의 표현, 오늘날의 띄어쓰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범우 비평판 그 백세 노승의 미인담을 읽어준다라면은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좀 더 자세히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에 내가 처음에 냈던 뭐랄까요, 여러분한테 던진 질문, 답을 구해야 될 차례죠. 왜 내가 이 어려운 작업, 이거 못 만들어 가지고 꼬맹이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청고의 이 한 페이지를
다시 이 뭐랄까요? 그 거울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이 여러분 알겠어요? 이 그림 뭔지? 이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과 이거 독립운동이 아마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태극기예요. 이 그림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 뭐 뒤에 나올 필요 없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태극 문양이죠. 태극기예요 태극기.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궁화예요. 태극기와 무궁화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상징하죠. 그죠? 단제가 문학에서 끊임없이 해외에 떠돌면서도 주장했던 거는 국가 사랑, 나라 사랑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3일 어떻게 보면 이 독립운동 이제 그 100주년을 넘기고 이제 그 101해가 됐는데, 우리는 사실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희생한 어떤 그 순국 선열들, 그 가운데 단제도 있고, 안중근도 있고, 무산, 황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김자진, 뭐, 홍범도 많죠. 또, 그 의열단장, 김원봉.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단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장시간 이 수업을, 강연을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혹시 또 다음 기회에 이 단제를 갖고 그때는 이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